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조 믿음의 시작. 제목은 견고한 진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그 다음, 우주 탄생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제되는 말씀 한 번 더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피조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주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제 우주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우주 안을 채울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그림이 뭐처럼 보이시나요? 이 안에 있는 이 파란 것들은 이제 물처럼 보이시죠? 물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그 진화론의 내용을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주 안에서 무엇인가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무언가가 터져 나오면 별들이 나오고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원시 지구가 만들어진다라는 초기 지구의 모습을 나타낼 때 물이 있었어요. 물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가장 단순한 물질들이 있다. 이제 거기까지 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있기 전에 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물 안에 생명체를 만들 가장 간단한 무기물질들이 있었다. 라는 이제 그 얘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 나오냐면 원시 숲 이론이 나와요. 숲처럼 보이시나요? 숲처럼 물 안에 우리 그 숲 만드실 때 보면 여러 가지 야채들 넣으시고 숲 끓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원시 숲 이론입니다. 지구상의 첫 번째 생명체는 이 화학 물질, 특별히 가장 간단한 물질들, 그리고 생명체를 만드는 단백질, 그 단백질을 만들 기본 물질, 탄소, 수소, 질소들의 결합체입니다. 화학 물질이에요. 메탄, 암모니아 등으로 가득 차 있는 물로 이루어진 이 원시 숲에서 출현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1929년에 나옵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홀데인에 의해서 이 이론이 발표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번개와 같은 전기적 충격, 에너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면 그 에너지가 어디선가에서 와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얘네들이 새롭게 다시 리어레인지 되면 지금과 같은 복잡한 분자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오고 그 생명체가 진화하여 지구상에 지금 있는 모든 다른 생명체들이 다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이론이에요. 이 이론이 한 24년 정도 후에 시카고 대학에 있는 한 대학원생, 학생이죠. 스탠리 밀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초기 지구의 가상적인 환경을 실험실에서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 조건 하에서 정말 화학 진화가 일어나나?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스탠리 밀러인데요. 이분이 지도 교수세요. 근데 유리의 이분의 지도를 받아 이제 실험을 세팅을 하게 됩니다. 원시 지구의 모양을 갖춰야 하다 보니까 이 플라스크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요. 원시 해양을, 원시 오션을 재현을 하는 거죠. 이 물을 끓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체들은요, 사실 지구의 이 룸 템퍼러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온도상에서 보면 기체들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일단 끓여요. 그러면은 물이 수증기를 내겠죠. 그래서 워터 베이퍼가 이 관을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이 안에서 기체들, 원시 지구 안에 있었던 가장 처음
물질들,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기체들과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여기 전구를 이용을 해서 스파크 방전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한 이 실험을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기체들의 반응인데 온도를 낮추면 기체가 액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체들이 이 냉각 장치를 지날 수 있도록 이 냉각 장치를 만듭니다. 냉각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여기 플라스크가 하나 있죠. 여기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나면서 무거운 물질들이 똑똑똑똑 떨어지도록 그렇게 실험을 세팅을 해놨어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 내버려 두니까 진짜 뭔가 생기는 거예요. 색깔이 약간 검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가 여기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만들어진 게 이게 뭐지? 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물질이 아미노산이잖아요. 그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들려면 20개의 아미노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질 수 있네. 우리가 맞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지금 다 여기서 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뭐냐면 뭐 여기 지금 산소도 없고 생명체가 있으면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산소도 없게 해놓고 그다음에 물도 끓이고 하여튼 이 실험 세팅에 대한 굉장한 반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아미노산들 몇 개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는데 그 아미노산이 두 가지 모습, 두 가지 모양으로 나와요. 이거를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 대칭 구조처럼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왼쪽 장갑처럼 이렇게 대칭. 여기가 이렇게 거울이 있다 그러면 완전히 대칭 구조로 보이시죠? 이게 알라닌이라는 그 이제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L-알라닌, 여기 보시면 D-알라닌 이렇게 나오죠? 두 가지 모습으로, 두 가지의 형태, 두 가지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얼만큼씩 섞여 있냐면 반반. 이해되시나요? 자, 무기물에서 아미노산을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이 아미노산이 두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이성질체라고 하는데 이것이 50대 50으로 정확하게 반반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은 오직 L형입니다. L형이에요. 그러면 초기 생명체가 만들어지려면 이 둘 중에서 뭐를 골라야 돼요? L만 골라서 L형 아미노산들만 컴바인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되냐는 거죠. 그래서 물음표를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최초의 세포가 동일하게 만들어진 이 L형과 D형 혼합물에서 오직 L형만을 선택해낼 수 있느냐? 아직 생명체도 아니고 물론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이 생명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여서 별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전혀 그 사람들한테는 이상하지 않지만 창조를 믿고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L형을 선택을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실험이 자연적으로 일어났나요?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스스로 자연적으로, 그쵸? randomly. 그런데 여기에 이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인 설계자가 개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 설계자가 누구였어요? 아까 그 밀러, 그리고 지도교수 유리, 그쵸? 사람이 반드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들어져 있던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지지를 받습니다. 어떻게?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무기물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이것은 무언가가 얻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설계하는 사람, 지적인 설계자, 그리고 이걸 만들 창조자가 필요해. 그래서 그들의 관점으로 보면 진화론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조를 믿는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처럼 보이시나요? 그런 실험입니다.
근데 이 실험 전에 자연 발생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연 발생설. 이 자연 발생설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이 무생물에서 자연적으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설입니다. 생명이 무생물에서 자연적으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나온 이러한 생각을 가진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고대, 뭐 그리스 철학자들,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생명체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어디서 왔지? 이런 철학자들의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존재에 대한 그 근원을 찾았던 질문들이 초창기에 굉장히 많았죠. 예전에, 고대 시대에. 그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밀러의 그 실험 이전에도 이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를 지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증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실험을 하진 않았어요. 실험을 하진 않았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증거되는 현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먼지 가운데에 먼지에서 벼룩이 생겼던 거예요. 갑자기 벼룩이 보이는 거죠, 어느 날. 그리고 고기가 썩었는데 그 썩은 고기에서 구더기가 생겨나는 것을 보고 자, 고기가 썩으면 그거는 무생물이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썩은 고기에서 구더기가 생기는 것을 보고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생기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왔지라는 퀘스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뭔가 답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이제 답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대 반론을 제시하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라고 했던 다른 창조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란체스코 레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 그러면 한번 보자 해서 실험을 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지지했던 것이 뭐냐면 썩은 고기에서 갑자기 구더기가 생기네. 무기물에서 생물이 생기네. 라는 거를 가지고 무기물에서 생명체가 생길 수 있어. 라는 가설을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썩은 고기를 이 두 개의 좌에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뚜껑을 열어놓고요. 다른 하나는 뚜껑을 닫아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쪽에서 구더기가 생겼을까요? 구더기. 왼쪽, 오른쪽. 구더기가 어디서 생길까요? 시간이 지나면 왼쪽이겠죠. 왜요? 왜 구더기가 생기죠, 여기에? 네? 그렇죠. 파리가 알을 낳네가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거봐. 썩은 고기에서 생명체가 나왔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 자연 발생설을 믿는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만들어지려면 생명의 기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돼. 라이프를 만들려면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가 너무 뚜껑을 꽉 닫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디가 그래? 그래서 망사 커버를 씌웁니다. 망사 커버를 씌워요. 망사 커버를 씌우면 여기에서 구더기가 생길까요? 아니죠. 웃으시는데 굉장히 황당하죠. 이거 가지고 과학자들이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지를 하는 거죠. 거봐. 여기에 무기물에서 무생물에서 죽은 거에서 생명이 나오잖아. 그 자연 발생설을 계속 고집합니다. 고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디는 얘기를 하죠. 아니, 망사를 씌워서 니네가 말한 것처럼 생명의 기운이 통한다 쳐, 에너지가. 그러나 여기서는 구더기가 만들어지지 않아. 라고 자연 발생설이 잘못됐다 주장을 합니다. 사실이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파스테르, 루이 파스테르. 아시나요? 혹시 파스테르? 들어보셨죠? 뭘로 유명하죠? 파스테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생화학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현미경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미생물학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그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네, 파스텔인데 이분이 이제 실험을 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플라스크가 있는데요. 목이 이렇게 휘었죠. 근데 사실은 그냥 일직선에 그냥 이렇게 일직선의 넥을 가진 그런 플라스크였는데 여기를요. 어, 불을 이렇게 여기다가 불을 쬐면 이렇게 그 열을 가해서 목을 이렇게 휭 거예요.
이렇게 뭐 도자기나 이렇게 구우시는 분들 보면 열을 가하면 이렇게 좀 모양을 잡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쭉 잡아당겨서 목을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먼저 휘어놨습니다. 그 전에 이 플라스크 안에 브로스를 넣어놔요. 고기 국물을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요렇게 목을 휘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이라고 해요. 스완넥 익스페리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 고기 스프가 들어가 있는 이 플라스크를요, 이제 가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열을 하면? 가열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 집에서 쿡하실 때 이제 가열을 하시잖아요. 또 이제 뭐 한 번 더 먹을 때 이렇게 다시 데우시는데 왜 데우시죠? 물론 따뜻하게 드시려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오래된 것도 가열하실 때 균 죽이려고 가열하시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국물을 넣어놨는데 이 안에 혹시 있을지 모를 미생물들, 마이크로 오르가니즘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균하기 위해서 열을 가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열을 가하면 여기에 물이 있었던 숲이기 때문에 물이 증발이 돼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불을 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쿨다운 되면서 수증기들이 뭐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물이 돼서 여기 고이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이 안에 살균한 고기 국물 안에서 다른 미생물들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미생물들은 다 죽였고, 그쵸? 그리고 여기는 이 물층이 벽처럼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생물들이나 이 공기 중에도 박테리아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곰팡이 그런 것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살균된 이 플라스크 안에 고기 국물은 더 이상 미생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똑 잘랐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 국물이 이제 썩죠. 부패를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여기 오픈이 되어서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썩는 거죠. 쉬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이 굉장히 어려운 과학적 지식을 요하는 그런 실험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을 통해서 아니야, 자연 발생설이 아니야. 여기 봐봐. 여기 균을 다 죽였을 때 아무 균이 없으면 아무 다른 생명체가 생기지 않잖아.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서로 맞섭니다. 나중에 이 고기 숲이요. 보존이 되는데 지금까지 보존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안에서 미생물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생물은 생물로부터 나온다. life는 from life예요. 셀은 어디서 나올 수 있다고요? only pre-existing cell부터 나온다. 이미 그 앞에 생명체가 있어야 돼. 즉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나온 거지 내가 그대로 나온 게 아니야. 그럼 우리 부모님은요? 또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에게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 발생설은 뭐죠? 아니 무생물에서 처음에 생명체가 나왔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기숲 이게요, 이 플라스크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색깔이 이렇게 보이셔서 그런데 지금도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 전혀 부패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냐면 파스테르 이분이 세우신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 연구소 박물관에 있대요. 이 박물관에 있는데 한번 가서 언제 기회 되시면 보시면서 그래 자연 발생설은 틀렸지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들이 와 이러시면 보시겠죠. 자 그래서 생물이 생물로부터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어디서 왔지라는 가장 처음 질문을 한 그때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했어. spontaneous generation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부류가 있고 거기에 맞서는 아니야, 라이프로부터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어느 한쪽도 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우리가 봤을 때 리즈너블하고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창조를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의 파워가 그 힘이 더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 고집을 꺾지 않아요. 이것을 신념이라고 하죠. 그죠? 전혀 말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게 더 과학적인 것 같아 라고 믿는 신념을 믿는 분들 그래서 이 자연 발생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
그쯤에 여러분들 이분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찰스 다윈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왜 유명하냐면 1859년에 이분이 책을 하나 내요. 혹시 그 이름을 아실까요? 그 책 이름을? 여기 보면 The Origin of Species라고 이게 이제 원본이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종의 기원. 아까 자연 발생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속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디벨롭 시키면서 가설도 내고 이론도 내고 실험할 수 있는 과학자들은 실험도 아까 같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실험들이지만 실험도 하고 이러면서 각자의 어떤 분야에서 자연 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책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내추럴 셀렉션이에요. 내추럴 셀렉션. 내추럴 셀렉션은 뭐냐면 자연 선택이죠. 자연이 선택한다. 자연 선택설은 생물들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변이를 일으키는데 그중에서 환경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번식을 해서 다음 세대로 그 유전자를 전달함으로 인하여 점점 진화되고 발달된 것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라는 것이 자연 선택설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거 교과서에서 보셨을 텐데 자 여기 기린이 있어요. 기린은 목이 길죠. 기린은 목이 긴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라고 배우셨어요? 저도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높은 나무, 그죠? 높은 나무에 있는 나뭇잎을 먹기 위해서 기린은 목이 길어 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목이 짧은 애들은 어떻게 되죠?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목이 짧으면 밑에 걸 먹으면 되지. 그죠? 덤불도 많잖아요. 밑에 거 먹으면 되지. 뭘 또 죽어. 근데 죽었대요. 죽어서 죽어서 남는 게 뭐예요? 목이 기네. 여기 보세요. 환경에 적응. 여기서는 무슨 환경이에요? 무슨 환경? 나무가 높아요. 거기 뭐 키 큰 나무만 있나요? 어찌됐건 키 큰 나무에 적응하며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이를 일으켜요. 어떤 변이요? 보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쭉쭉. 여러분들 애들 태어나면 이렇게 팔다리 기르라고 이렇게 쭉쭉 해주시죠? 기린이 스스로 하는 거죠. 적이 닿기 위해서. 그래서 환경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 누구예요, 여기서는? 목이 긴 애들. 걔네들이 이제 번식하면서 살아남아서 지금 봐봐. 목의 길이는, 아니 뭐야. 기린의 목은 다 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자연 선택설이에요. Natural selection. 근데 과학 용어를 쓰니까 이거 과학책에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한 게 문제예요. 이게 과학책이 없었고 과학자들이 얘기하지 않고 좀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지금 웃으셨잖아요. 그런데 과학 교과서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그 컨피던트한 그런 신뢰를 얻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아니죠. 근데 어찌됐건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윈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살아남은 애들은 가장 힘이 셌던 애들이 아니야. 또 가장 most intelligent한 애들, 가장 똑똑한 애들이 아니야. 가장 똑똑하고 가장 힘센 애들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 환경에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리스폰스 할 수 있는 애들, 반응하는 애들이 살아남아. 그게 자연 선택설이에요. 아까 누가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 나무에 있는, 그 키 큰 나무에 있는 나뭇잎을 먹기 위해서 기린이, 목이 긴 기린이 계속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자연 선택은 아주 작은 미미한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극히 미미한 아주 작은 유전적 변화가 그 안에 보존되고 쌓이고 쌓여서 다음 세대에 전달이 돼서 그래서 가장 환경에 잘 적응하는 애들, 이 환경에 살 수 있는 애들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대하고 갑작스런 변화, 갑작스런 대약진, 갑작스런 진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게.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랜 시간, 뭐 수십억 년, 수백 년도 아니에요. 수십억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내용의 서머리가 뭐냐면 종래의 변이, 그러니까 종래는 뭐냐면 아까 기린 안에서예요. 그죠? 기린이라고 하는 그 동물 안에서 그 같은 종 안에서 변이가 일어나는데 조금씩 목이 길어지는 그런 변이가 일어나는데 그게 축적이 되고 나면 종간 진화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기린 사이에서 목이 긴 애들 설명을 했잖아요. 이거 나뭇잎 이렇게 자연 선택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뭐가 오냐면 종간 진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디서부터? 단세포에서.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그리고 다세포에서 다시 한번 리뷰할까요? 물에서 어류가 만들어지죠. 그 어류는 다리가 없어요. 생선 드시는 생선 중에 다리 있는 생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물가에가 살고 싶은 마음에 다리가 조금씩 조금씩 물에 가려고 이렇게 치대 있다 보니까 다리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쵸? 변이가 물고기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다가 얘네가 개구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올챙이는 개구리 알이니까 애기니까 걔가 되는 거는 당연한데 이건 같은 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간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진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변이가 진화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intraspecific variation이잖아요. 여기 intra는 뭐냐면 within이에요, within. 그러니까 그 스피시스 안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interspecies evolution입니다. inter는 between이거든요. 종간, 다른 종들끼리의 진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물론 변이는 일어납니다. 유전적 변이,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데미지를 입거나 아니면은 뭐 우성, 열성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진화가 아니라 변이가 우리 유전적으로 변이가 일어나면서 사람도 모양이 다양해지고 또 피부 색깔도 달라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코 인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인종에서 저 인종으로 진화가 된 거야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살아남은 인종이 그 전에 있는 인종들보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제 뭐 레이시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변이들이 일어나서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전 법칙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 유전 법칙에 의해서 충분히 종간에서는 여러 가지 변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강아지들 사이에서도 조금 다른 애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강아지가 말이 되진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사람이 다윈이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끄적끄적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1837년에 7월경 다윈이 쓴 노트 한 페이지입니다. 다윈이 쓴 노트예요. 이게 뭐처럼 보이시나요? 이렇게 뭔가 여기서 시작해서 1번 보이시죠? 1번. 여기 뭔가 이제 시작이 있어. 시작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거예요. 뭐처럼? 꼭 이렇게 난치듯이 나무를 치는 거죠. 그죠? 종의 변이에 관한 다윈의 첫 번째 노트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 보이시나요? 진화나무? 우리는 생명나무만 알잖아요. 그들에게도 나무가 있어요. 진화나무라고. 보이시나요? 방향이? 어디서부터? 여기 밑에 있는 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애들부터 이렇게 쭉쭉 올라가요. 식물도 만들어지고 뭐 얘는 새우 같은데 갑각류 하여튼 뭐 이렇게 만들어져서 뭐 파리도 나오고 여러분 계시잖아요. 여기 그죠?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얘가 누구냐면 여러분의 조상이십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여기 유니버셜 커먼 앤시스터라고 그래가지고 공통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모든 생물이 나왔다, 진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진화나무예요. 근데 이런 거 교과서에서 보셨죠?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쵸?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이거를 픽스를 하신다면, 창조를 믿는 우리가 이걸 픽스한다면, 이거 픽스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있어요.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지우개로, 지우는 리무버로 이 가지들 다 지우시면 돼요. 제 말이 맞습니까? 다 지우시면 연결되지 않잖아요. 각자 생명체만 있는 거죠. 그쵸? 연결되는 가지는 없습니다. 이게 진화나무예요. 정리하자면 진화론은 그래서 뭐 우주 탄생에 대한 빅뱅 이론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서 단순한 것에서 심플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그리고 저등한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 우리는 옛날부터 낫다는 거죠. 아까 그 진화남에서 보셨지만 그 공통 조상이라고 하는 애보다는 우리가 고등 생물 아니에요.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이 지금처럼 존재를 하고 그리고 각 단계마다 진화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세월이 걸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종간 진화를 이야기를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맞는데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할까요? 중간 종들이 필요하죠. 중간 종들이 몇 개?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이 생명체의 숫자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중간 종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됐대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류가 돼서 여기 보이시나요? 뭐가 나와요? 지느러미들이 변해서 뒷다리, 앞다리 해서 개구리.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양 끝이에요. 그죠? 물고기 보시잖아요. 물고기 보시고 개구리 보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로 진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되고 그 변이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이쪽으로 가까이 가는 진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중간체들, 이 희귀하게 생긴 얘네들 여기 보세요. 지금 개구리가 도롱뇽이 됐나 봐요. 뭐가 키워지고 있어요, 지금? 꼬리가 길어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도롱뇽이 뭐가 돼요? 토끼가 돼야 돼요. 보이시나요? 도롱뇽이 토끼가 되죠. 뭐가 나와야 돼요? 토끼. 귀가 나와야죠. 꼬리는 없어지고, 꼬리는 짧아지고, 귀는 길어지고. 자, 여기 공룡이 보시면, 공룡 보이세요? 공룡이 뭐가 되나요? 끝에? 이제 보이세요? 요 끝에? 잘 안 보이시나요? 끝에가 타조예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공룡에서 타조가 되려면. 일단 다리도 길어지셔야 되고, 그리고 털도 많아지셔야 되고, 목은 또 길어지셔야 되죠. 그쵸? 중간 단계가 엄청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날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공룡이 날아야 됩니다. 파충류에서 조류거든요. 자, 파충류에서 조류로 가려다 보면 일단 파충류는 발이 네개고네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공룡들 보면. 근데 얘네가 뭐를 해야 돼요? 일단 앞다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지금 기어다니는 애들이 걸어다니는 그런 변화를 겪는 것처럼 일단 공룡이 앞다리를 들어야 돼요. 들고 두 발로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날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날기 시작해야 되는 거. 그래서 조류가 된다.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 끝을 제외를 하면 이 중간에 있어야 되는 많은 중간 종들이 있어야 된다. 이해는 되시죠? 자, 그러면 자기들도 그걸 알아요. 이 중간에 있는 많은 중간 종들의 증거가 있어야 돼. 그래야 설득할 수 있어. 그걸 아는 거거든요. 이들이 이제 증거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살아있진 않잖아요. 죽었겠죠? 죽으면 그 죽은 사체들 중에 암석화가 돼서 화석이 되는 애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화석이 시조새인데 들어보셨죠? 교과서에서 시조새 화석 굉장히 유명한 화석이에요. 뭐로? 허충류에서 조류로 가는 중간 단계 화석이다. 그래서 시조새의 화석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사람들이 증거를 가진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한 걸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입인데 입. 파충류의 입, 공룡의 입인데 처음에 그러니까 그냥 꼬리 긴 공룡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빨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약간 부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증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빨 있는 부리.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보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스친 자국 약간 보이시죠? 넓게. 여기. 요게 지금 날개인데 그 날개 끝에 발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파져 있는 거? 또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사람이 발가락. 근데 어떤 발가락? 발톱 있는 발가락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 화석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다리 여기 날개에 붙어 있는 요 다리, 그러니까 요쪽이 날개예요. 이렇게 날개인데 여기 날개 다리가 붙어 있고 발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비늘이 달려 있다. 왜냐하면 파충류는 아직 비늘이 있으시잖아요. 껍질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날개.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돼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화석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자, 이게 어떤 이것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복원해 주세요. 원래 이 화석을 바탕으로 했을 때 원래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하면 그림 그리실 수 있겠죠. 그쵸? 대충 이렇게 얘는 뭐 이렇게 뭐 날개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의 그림이 다 똑같을까요? 이 화석만 보고 이 뼈만 보고 이 자국만 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복원을 시켜요. 그래서 얘는 원래 얘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화석은 다 이렇게 복원이 되어서 이게 사람이야, 이게 동물 화석이야, 이게 공룡이야, 이게 복원되면 원래 이런 애들이었어 라고 많은 그림책, 자연책에서 나오는 그 동물들이 화석에서 나오는 그 동물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복원을 시킨 거죠. 자,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목이 좀 약간 구부러져 있죠? 이렇게 목이 구부러져 있고 여기 이빨이 있어. 근데 부리 같아. 그러면서 여기 날개도 있고 여기 발톱도 있고 그러면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 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한가요? 그럴듯해서 교과서에 실려요. 그런데 단순히 날개만 있다고 해서 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날개를 제가 굉장히 튼튼한 날개를 붙여드린다고 해서 날 수 있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날개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어다니던 동물이 아까 말씀드린 파충류가 날기 위해서는 몸의 모든 구조가 다 바뀌어야 돼요. 날 수 있도록. 폐도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또 하나 날개 끝에 발톱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진화의 증거니?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봐봐. 지금 발톱 가진 새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새들 발톱 많아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남미 아마존 유역에 살고 있으면서 뱀을 잡아먹는 새 호이친이에요. 근데 호이친이 성장 과정에 보면 여기 끝에 보이세요? 여기 발톱? 발톱이 자라요. 그럼 얘는 지금 파충류에서 진화하고 있는 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파충류에서 진화하는 과정 가운데에 새가 발톱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지금도 살고 있는 그냥 새예요. 그쵸? 또 하나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트레코 발톱 길이가 12cm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새랍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이게 사람 손인데 이만큼의 발톱이에요. 굉장히 위험한데 이 새를 기르시던 분이 얘한테 공격을 당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을 죽일 만큼 날카로운 거죠. 그러면 얘는 중간 단계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냥 새예요. 얘를 분류를 할 때 아무도 중간 단계라고 분류하지 않고 새라고 분류를 합니다. 또 지금 여기 보시면 타조. 오늘 타조 자주 나오네요. 자, 이 타조의 발이에요. 약 10cm 발톱. 굉장히 달리기도 잘하고 그러나 얘가 또 날지는 못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날지 못하는 발톱 달린 새? 그럼 여러분이 이제 끼어 넣으실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걸 어디에 끼어 넣을까? 얘를 만약에 얘가 죽고 지금 멸종되어 있는 동물이라면 그리고 이것의 화석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처럼 그 화석을 어디다 끼워 넣는 거예요. 또 하나 유명한 진화가 뭐냐면 말의 진화입니다. 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표를 보면 이게 지금 시간이에요. million years ago에 이런 지금 이게 발가락이거든요. 발가락의 화석을 발견을 해서 나이를 이렇게 매겨줘요. 얘는 언제적 화석? 50 이게 million years ago 그러니까 이게 뭐 550억 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몇백억 년? 아니죠. 55억 년. 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애들이 네 개의 발가락을 가진 얘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화석의 그 표가 있는데 거기에 얘의 나이를 대충 메저링을 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얘의 복원도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얘는 발가락이 긴데 얘는 약간 이 종아리 쪽이 좀 긴 그런 화석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얘보다는 좀 몸집이 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네 개의 발가락을 가진 아주 작은 말이 진화를 하여 가면서 현대의 말이 되었다. 몸이 큰 대신에 발가락 수는 어떻게 돼요? 줄어가는 방향으로 진화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나오죠. 여기 에쿠스 아시죠? 에쿠스? 자동차. 에쿠스.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제 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몸집은 커지고 발가락 수는 작아지는 방향으로 진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아주 세기의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많이 교과서에서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근데 말의 진화는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말이에요. 이름이 썬벨리나래요. 가장 작은 말. 아까의 그 진화 표에 보시면 얘는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작은 말은 죽었어야죠. 적응 못해요, 환경에. 그쵸?
근데 지금 있어요. 얘 사이즈가 약간 애기 사이즈만 해. 이상하게 말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작은 말입니다. 가장 큰 말과 가장 작은 말 둘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디서 이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느냐? 지질시대표입니다. 지질시대. 여러분 지질시대표 기억나시죠? 지질시대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얘네들이 어디서 나와요? 땅을 파보니까 뭐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진화론자들이 전 지구적인 홍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 창조 성경에 나오는 신화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홍수가 일어났어도 전 지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화석들은 퇴적층에서 발견이 되는데 자 시간이 흐를수록 이 흙들은 어떻게 돼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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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장 표면에 있는 것이 가장 최근 그리고 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장 오래된 생명체의 사체, 화석이 발견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 지질시대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파충류, 공룡은 어디서 나와요? 요쯤 나와야 돼요. 중생 이렇게 넘어가는 요때 파충류, 공룡들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보셨지만 단세포에서 점점 복잡한 생물로 나가야 되다 보니까 공룡은 조금 복잡하죠, 그죠? 그러니까 걔를 고생대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층을 만들고 그 지층의 깊이에 따라 자신들이 발견한 이제 발견된 어떤 뼈 조각들, 화석들을 가지고 어레인지를 한 표가 지질시대표입니다. 그럼 이게 사실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경관진입니다. 지금 교과서에 그리고 지금 더욱더 세분화가 되어서 나온 지금 2023년 4월 국제지질연대층 서표예요. 지질시대표입니다. 언제예요? 2년 전에. 오른쪽부터 보시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명왕, 누대. 지금은 옛날에는 저희 뭐 숙한불양 시대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생명체는 이제 고생대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 전에 지금은 더 세분화가 되어서 누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지질 시대를 나누는 가장 기본 단위. 어찌됐건 이때 한 46억, 40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 시생누대라고 합니다. 시생누대. 40억 년에서 25억 년 전 생명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자, 아까 그 처음에 밀러의 실험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밀러의 실험에 보면 산소가 없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그 실험에. 왜냐하면 산소가 있어야 이 지구에 오존층이 있어서 생명체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산소가 있어야 생명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산소가 있으면 아미노산이 분해가 돼요.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그 실험에서 아미노산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소를 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질 시대표에 보면 생명이 시작되고 산소가 풍부해진 시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고생대가 시작이 되는데 고생대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뭐 삼엽충 뭐 이런 여러 가지 화석들의 이름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이제 쫙 배열을 하는 표 지질 시대표 경관진입니다. 절대로 맞지 않아요. 우리들이 아무렇지 않게 고생대쯤 중생대, 신생대 사실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단어 쓰시면 안 돼요. 우리의 지구 나이는 6천년이 안 됩니다. 요대력으로 올해는 5,785년이에요. 거짓입니다.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지구의 나이가 이 정도 되고요.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계, 진화를 지지하는 자들, 그 진화를 지지하는 과학계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45억 4천만 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그러니까 젊은 지구냐, young earth냐, old earth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맞출 시간 프레임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진화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질시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질시대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원했던 층을 만들고 그리고 발견되어져 있는 화석들을 거기에 맞게 나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상하게 말의 진화가 이 순서로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절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지금 그 나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이런 나이가
뭐 지구는 이제 45억 년인데 아까 뭐 말씀드린 그런 생명체들이 뭐 600만 년 전 뭐 이렇게 나오는 뭐 몇십만 년 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감히 측정도 할 수 없고 감히 생각도 못한 그 나이를 얘기를 하느냐.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방사성 뭐 원소 측정법, 동위원소 측정법, 연대 측정법.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사과를 가져왔어요. 이걸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사과가 8개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과의 반감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반은 썩고 반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죠? 왜냐면 썩으면 다 썩지, 뭐 반만 썩겠어요. 그런데 이걸 반감기라고 해요. half-life.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 근데 반이 변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나. 그거를 half-life 반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5일이 지나면 반으로 줄어든다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일이 더 지나면 이 4개의 사과 중에서 몇 개가 남을까요? 5일이 한 번 더 지나면 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4개 중에서 반은 2개죠. 5일이 지나면 2개만 변하지 않고 남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5일이 지나면 이제 하나만 남는 거죠. 자, 오늘 처음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머리를 쓰셔야 돼요. 자, 만약에 사과가 한 개 있어요. 사과가 한 개 있는데 내가 이거 언제 샀지? 내가 이 사과를 언제 샀지? 라는 걸 알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어떤 정보가 있으면 아, 나 이거 한 열흘 전에 산 사과네 라고 아실 수 있겠어요? 하나가 남았어요. 나한테 지금 사과가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뭐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어떤 정보를 제가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아시면 아, 이거 일주일 전에 산 사과야. 아, 지금 방방기 얘기했으니까 5일 전에 산 사과야, 열흘 전에 산 사과야라고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어? 그렇죠. 아, 오늘 대단하신데요. 처음 몇 개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처음 몇 개인지 알아요. 근데 얘가 반으로 주는 게 언제인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반감기를 아셔야 되겠죠. 그쵸? 얘를 알고 반감기를 알면, 아, 내가 지금 하나 남았는데, 나 이거 언제 샀어라고 그, 그 연대를 측정하실 수 있다고요. 그죠? 처음에 8개였는데 반감기가 5일이야. 5일 지나면 4개 남고, 5일 지나면 2개 남고, 그리고 5일 지나면 하루가 남으니까는, 아, 15일 전에 산 사과야. 라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탄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이분이 이 리비라는 분이 발명을 한 방법이에요. 자, 아까 제가 사과 얘기를 했는데 질소와 탄소 얘기를 할게요. 우주 방사선이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대부분 소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얼마만큼이 들어와요. 소량으로. 우주 방사선이. 근데 그 우주 방사선이 들어오면요. 여기 N 보이시죠? N14. 이 N14이 질소예요, 질소. N은 질소입니다. 질소 14. 이거에 대한 설명은 좀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안 할게요. 그건 안 알으셔도 돼요. 여기 질소 14이 있는데 이 질소 14이 이 방사선,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우주 방사선에 의해서 변해요. 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받으면 뭔가가 변해요. 프로틴이 빠지고 뉴트론이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질소 14이 C14, C는 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질소 14이 탄소 14으로 바뀌어요. 우주 방사선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대기에 있는 탄소는요. 탄소 12예요. 탄소 12. 몇 퍼센트? 99%. 99%가 탄소 14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1%가 뭐냐? 1%는 탄소 14이에요. 이게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탄소 12가 99%가 있는데 얘보다 하나가 조금 더 무거워. 숫자상으로 12에서 13 조금 무거운 애 탄소 13이 있는데 얘가 1%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탄소 14이 있어요. 이 탄소 14는 어디서 왔다고요? 탄소 14는 질소 14에서 온 거예요. 우주 방사선에 의해서 질소 14이 탄소 14으로 변하는데 그렇게 있는 탄소 14이 얼마냐? 1분의 1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탄소 12가 C12가 1조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탄소 14이에요. 이해되시죠? 탄소 14이 1조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적은 양이 공기 중에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 14이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탄소가 이 그레이 컬러가 빨간 컬러 보이시죠? 빨간 동그라미 두 개, 스피어 두 개가 붙어 있지요? 이게 O2 옥시전이에요. 산소입니다. 산소. 공기 중에 있는 산소예요. 이 탄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하면 뭐를 만드냐면 CO2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 있는 카본 다이옥사이드의 많은 퍼센테이지는 탄소 12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적은 양은 뭐로 되어 있을까요? 탄소 14으로 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도 있겠지요. 아주 적은 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우리는 내쉬지만 이걸 들이마셔주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시죠? 식물들이죠.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는 이 나무가 골라서 마시진 않죠. 너는 이거는 탄소 14이야. 뭔가 좀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나 같아. 나는 이거 안 먹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흡수가 될 때 이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 탄소 14을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도 그냥 무작위로 들어가요. 식물이 흡수한단 말이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광합성도 하고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거를 누가 먹죠? 여기서 지금 그림에서 보니까 소가 먹어요. 초식 동물이 먹어요. 이거를 먹고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이 들어서 죽습니다.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죠? 부패가 되겠죠? 그 부패가 되면 이 소를 이루고 있던 것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중에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도 있겠지요. 그래서 얘가 죽은 그 사체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뭐를 분석을 하냐? 탄소 14이 얼만큼 남아있지? 탄소 14을 먹었는데 탄소 14이 얼만큼 남아있지? 아까 사과 8개가 있었는데 지금 사과 하나가 남았어. 그럼 도대체 얘는 언제적 사과지? 이해되실까요? 아까 사과는 제가 오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탄소 14의 half-life 반감기는 5730년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정확한 나이예요. 5730년이 지나면 탄소 14이 half로 줄어들어요. 그걸 반감기 half-life라고 해요. 자, 한 번 더요. 여기서 5730년이 또 지나면 2분의 1이었던 카본 이 14이 얼마만큼? 이제 4분의 1만큼 남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제로가 되는 때가 있겠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나이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나이? 이 탄소 14을 가지고 있던 이 소가 언제적 살았었던 앤지 개념이 잡히시나요? 사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아있는 탄소 14의 양으로 도대체 얘가 언제 살았었는지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줄기 시작했는지 죽으니까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도대체 언제 죽었는지 얘가 언제적 동물인지를 이런 식으로 나이를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형제님. 뭐를 알아야 되죠? 아까 여기서 이거 측정을 하려면, 연대를 측정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처음 초기값을 알아야죠. 도대체 이 소 안에 원래 얼마만큼 탄소 14이 있었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반감기를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동물이 얘가 얼마만큼 탄소 14이 있었는지 아나요? 모르죠. 죽었고 화석 분석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지질학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화석은 연대 측정 대상이 아니래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얘의 초기값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몇십만 년 전, 몇천 년 전 동물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가정이죠. 지금,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 대충 평균적으로 이래. 거기서 시작해보자. 그리고 반감기도 전혀 변하지 않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 나이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을 만한 나이인가요? 아니죠. 생명체는 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 14으로 나이를 연대를 측정을 하지만 지구 나이는 다른 광물로 다른 동위 원소로 측정을 하는데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초기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다른 동위원소로 하면 진짜 몇십억 년 만에 반으로 주는 그런 동위원소들이 있어요. 원소들이 있는데 문제는 걔를 처음에 얼만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반감기가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지금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것과 똑같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대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이렇게 줄어가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까 1대 1조분의 1 정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극히 미량이 있으니까 걔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데요. 그냥 이대로 돌리면 한 5만 년 정도 된대요. 5만 년. 자,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남은 사과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럼 나는 이 사과를 언제 산 거예요? 적어도. 아까 하나 남은 사과가 없어졌어요. 적어도 15일 전에 산 거죠. 15일이 지나면 다 없어지거든요. 자, 5만 년이 지나면 이 탄소 40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체에서 분석을 했는데 5만 년이 탄소 40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없어지지 않고 탄소 40이 좀 남아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나이가 5만 년이 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다. 5만 년이 지나야 탄소 40이 다 없어지는데 아직 5만 년이 안 된 거예요. 그런 동물이 있을까요? 그런 생명체 사체가 화석으로 분석했을 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천 년이라는 성경에 근거한 그 나이가 맞는 거예요. 대부분 검사를 하면 그 시간대로 나온대요. 그러나 얘기하지 않죠. 다윈의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윈의 말년이 어땠을까요? 굉장한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죠. 제가 이제 계속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치셨을 수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실험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연대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1900, 뭐 20 몇 년, 1950 몇 년 앞에 맨 처음 실험 소개해드렸을 때. 근데 그거는 이제 원시 지구에서 정말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었는데 그것이 실험이 확증이 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어. 이렇게 가는 게 순서잖아요. 빅뱅이 되고 원시 지구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명체가 진화됐다라는 것이 맞는 순서인데 그 순서대로 되어 있었던 실험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정말 1900년대적 실험이에요. 그만큼 실험 환경의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자연 선택설, 나는 이걸 지지해라고 얘기했던 그거는 BC란 말이에요. BC의 300년경. 예를 들면 17세기에 굉장한 많은 철학자들이 나오죠. 소크라테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질문했던 건 뭐냐면 나는 누구냐예요, 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나는 존재를 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지? 너를 알라? 뭘 알아? 뭘 알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를 알으라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왔는데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만들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교회가 없었나요? BC면 after Christ, after 그 예수님 오신 후가 아니니까 없었겠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한 생각을 누구한테 물으러 갔을까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교회의 성직자들에게 뭐 물으러 갔었겠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나는 어디서 왔는지. 그런 가운데 창조주를 만난 사람도 저는 있을 거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과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부인하죠. 그 사람들의 말년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에 나와 있었던 이 사람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그런 과학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년을 들어보면 죽음 앞에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다윈도 마지막에 굉장한 수수께끼를 갖고 죽어요. 뭐냐면, 자, 아까 이 사람이 이야기한 진화론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천천히, 그죠? 변이가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고, 그리고 천천히 진화가 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꽃식물, 속시식물이 갑자기 등장하고 그 종류가 엄청난 속도로 다양해졌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항상 있었는데
이제 발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그 전에 자기가 얘기했던 것과 컨플릭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BBC 뉴스 2019년에 나온 그 기사인데 그의 말년을 괴롭힌 지독한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빨리 뭔가가 많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가정을 세우냐면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가설을 붙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 내게 틀렸나? 이렇게 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미련한 과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이 뭘 생각했을까요? 이 식물들이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저기 외딴 어떤 남반구에 고립된 작은 지역에서 그 대륙에서 발견이 된 거야. 그렇게 발견이 됐었을 거야. 그리고 아직 인간은 그 많은 그 중간 단계 증거들, 화석들 있죠. 그 화석을 아직 찾아내지 못한 거야. 언젠간 찾아낼 거야. 이러면서 죽었대요. 이러면서 이제 바로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 풀지 못하고 그냥 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1879년 영국의 큐 왕립 식물원의 조셉 후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거든요. 이상해. 근데 아마 아직 우리가 제대로 된 증거, 화석 증거를 못 찾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뭔가 풀리지 않은 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편지를 분석한 하버드 대학의 유기 진화생물학과 이분도 뭐 진화생물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어찌됐건 윌리엄 프리드만 교수가 이 편지를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다윈이 이야기한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윈이 쓴 편지를 보고 꽃식물 갑자기 발견된 이 꽃식물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한 가설은 창조됐다는 거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지금 보시면 꽃식물은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어느 날 신이 창조했다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야. 어떻게? 데이지 꽃이 있어라. 목련나무가 있어라. 잔디가 있어라. 이게 더 합리적이야. 누가 있어라라고 해서 있는 게 합리적이지. 그냥 생긴 게 아니지. 그런데 다윈은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은 말하면 사람들에게는 기적이겠죠. 그죠?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것. 그 기적을 믿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경험적인 자신의 연구 방법. 내가 똑똑하니까 나의 이성적 사고 그리고 자연의 보편 법칙. 진화론이 보편 법칙인가요? 그들에게는 그렇죠. 그들에게는 그것에 호소하며 그냥 창조주를 거부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를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이 다윈의 진화론이 어떤 실험으로도 증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윈 데이가 있어요. 인터내셔널 다윈 데이. Every year. 2월 12일만 되면 이것을 지지했던 자들이 모여서 셀레브레이션하고 다윈의 업적을 높이고 다윈이 만들어 놓은 그 진화론, 그 진화론이 어떻게 진화가 되고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를 학회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습니다. 그래서 every year 2월 12일만 되면 인터내셔널 다윈 데이라고 해서 이 컨퍼런스나 그런 모임들을 갖는데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마지막 아름다운 귀여운 동물들 사진들을 좀 뽑아왔어요. 감상하시죠? 귀엽나요? 이게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발전을 했을까요? 얘는 왜 코가 이렇게 길어질까요? 자연 선택. 아니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 부리가 이렇게 휘었네요. 그쵸?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 또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사슴, 다람쥐, 뭐 팬다 다 이대로 그리고 박쥐까지 돌고래, 고양이, 호랑이, 사자 다 이대로 그대로 이 종류대로 자 여기 보세요. 조금 제가 너무 이상한 애들은 약간 좀 거부 반응이 드실까 봐 안 뽑아왔는데 아주 희귀한 동물들이라고 해서 나온 사진들 중에 좀 귀여운 애들만 모아봤거든요.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거 아직 얘네들 살아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얘 보시면 자 만약에 얘가 죽어요. 그리고 멸종된 애예요. 근데 얘 그대로 화석으로 남아서 이 화석을 분석을 하면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이제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얘는 뭐예요?
중간종이에요. 아, 잘하시네요. 중간골이라고도 하거든요. 중간종이에요. 어디서 어디로? 보니까 물고기 같아. 어류에서 양서류로 가는 중간 단계 화석이다라고 증거를 제시를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동물을 보시고 미물들을 하시지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어 라는 것을 부정하는 동물이 있냐고. 가장 똑똑하다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만든 인간만이 나는 스스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여러분 무너뜨리셔야 돼요.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만물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래 나는 진화를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어. 그러면요. 거기까지 믿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창조주가 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가 다음에 유신론적 진화론을 하겠는데 창조주를 믿으면서 진화를 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되죠.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 때 우리는 그들과 다른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 큐티 하셨을 텐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 사실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번제를 드릴 재물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실 거야.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번제물 양을 준비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그냥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한 믿음의 시험이야.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그 이삭을 살리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삭을 살리신 거예요. 이삭이 죽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삭을 살리신 것, 이삭이 살아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과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묻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각자 다 다른 분야에서,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 내가 믿는 것으로, 내가 믿는 신념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렇지 않아. 크레이러가 있어라고 강력하게 거기에 반대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화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저들과 틀려라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부족한 믿음, 아직도 믿음은 더 많이, 더 많은 시간이 있어야 내가 주님을 믿으려면 더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시간, 오랜 시간, 그건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의 믿음을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